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갑자기 영하 10도에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영상 10도 가는 겨울이 끝난 것 같은 내복 입고 온 사람 땀 뻘뻘 나는 네, 그런 오후에 중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역사 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겨울은 이미 끝나나 봐요.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게 갑자기 날씨가 저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호흡기. 내일 또 운동하세요? 아니, 내일 또가 아니고요. 내일 가는 겁니다. 그동안 못 가서. 네. 몸이 아주 약해져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뭐 매주 수요일마다 모형 학원 갔잖아요. 네, 무용을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금요일도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한국 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춤사위가 아주 좋으시다는. 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런 거 한번. 왜 이러세요? 네. 시황 먼저 하시죠. 네, 중국 시장이 아주 뜨거웠었는데 너무 뜨거웠었죠. 한번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반부터 숨고르기가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 0.26% 하락, 심천 0.18% 하락, 창업한 지수 0.2% 하락, 과창 50지수 1.63% 상승,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0.52% 하락, 항생테크 0.34% 하락, 과창 50 빼고는 거의 다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이 2.94조 위안인데 오늘 3조 위안입니다. 드디어 네. 3조를 돌파했군요. 네. 3.0조 위안 정도. 그리고 오늘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기사 많이 나왔지만 어제 장 마감 후에 인민은행에서 재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4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 출발 때는 다 강세 출발인데 장중에 각 약보합, 강보합, 강 왔다 갔다 좀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세가 나온지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는 오늘 한국 반도체 또 올랐나요? 네, 한국 반도체도 올랐습니다. 네. 오늘 중국 반도체주도 급등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 반독점법 그 조사 때문에 트립닷컴이 1월 15일 어제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었죠. 19%. 오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간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안 남겠지만 시간이 남으면 어젠가 그저께 그 상하이시에서 자율주행 응용 확대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그냥 단순히 좀 너무 쉽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왜 화면에 다 중국어로 나오냐? 왜냐하면 제가 시간 관계로 지금 우리가 하는 코너가 데일리 중국 시황입니다. 맞아, 데일리 그래서 중국 만약 시황. 특집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정교하게 다 한국어로 바꿀 수 있지만 데일리 시황이만큼 시간 관계로 효율성을 고려해서 한글로 다 일일이 바꾸지 못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나왔네요. 네, 화면 보시면 어제 이게 언제 나왔냐면 어제 중국 본토 증시 장 마감 후 35분 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 마감 후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 반영된 거예요. 네. 그래서 4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1월 19일부터 재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한다. 1월 19일부터. 금리 인하한 거네, 그럼? 네. 근데 요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재대출 금리. 대출 금리. 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요 재대출 금리도 어떤 맞춤형으로 어떤 산업에서는 요 재대출 금리 비중이 더 크고 이게 어떤 쪽으로 더 강화하냐. 네네네. 그리고 요 제가 핑크색 점선으로 박스로 한 게 요 문건이 4개입니다. 네. 그래서 맨 밑에 거는 재대출 금리 25bp 인하고요. 1월 19일부터. 네. 위에 3개는 첫 번째는 농업, 농촌, 농민, 농업이랑 관련된 민간 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기업, 그러니까 민간, 중소기업, 농업과 관련된 이런 쪽에 금리를 25% 낮춘다. 정부 차원에서 5천억 위안을 그 대출 한도를 추가해서 총 대출 한도가 1조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는 농업이잖아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혁신 또는 기술 개조 이런 쪽과 관련된 중소기업 거기서도 더 작은 기업 거기다가 재대출 한도를 4천억 위안을 추가해서 총 1.2조 위안으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탄소 중립이 중요하니까 탄소 배출 감소 이런 쪽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또 대출 금리 뭐 우대라든지 또는 한 8천억 위안 한도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취합하면 재대출 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일부터 근데 인하와 동시에 정부 인민은행 차원에서 요
재대출 전체 한도를 다 일일이 다 늘렸습니다. 네. 근데 늘린 게 산업이 주로 농업, 농촌과 관련된 거, 과학기술 혁신, 기조 개발과 관련된 거, 탄소 중립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좀 맞춤형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네. 재대출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그 LPR 그 기준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네네. 맞춤형.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참. 네, 다음 요 네 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 하루 상해 종합 지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는데 바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쭉 밀려서 약보합으로 끝났네.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이 종가가 제일 저가네요. 근데 네. 방금 말씀드린 어제 장 마감 후에 30여 분 후에 요 인민은행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장 초반에는 정책적 호재 때문에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몇 거래일 상해 중국 시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명확히 아시겠지만 네.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12월 17일부터 1월 12일까지 무려 1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이후부터 며칠 동안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단기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중국 시황에서 그 12월 장 마감 후에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 달 넘게 중국 위성, 항천전자, 중국 위성 통신 이런 상업 우주, 로켓, 위성 관련주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100% 이상 오르는 종목도. 그래서 12일 장 마감 후에 15개인가 16개 상업 우주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주식 거래 리스크 제시 공시를 네.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1월 14일 점심에 3거래소에서 신용거래융자 보조금률 최저 비율을 80% 100%로 상향 조정한다. 증거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1월 12일 이후에 이렇게 업종별로 또는 개별 종목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거래소에서 요 상향 조정한 거. 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이런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심천 지수도 보면 네. 똑같은 네, 양상인데 요거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초가의 뜨거운 거 봐봐. 네. 거래량 요거는 인민은행 와. 그 정책 호재 반영된 거고 바로 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완전히 네. 미친 거네. 그리고 요거는 그 본토증시 장 마감 50분 전에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뒤에 좀 비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오늘 하루 홍콩 항생 지수도 거의 비슷하죠. 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바로 여기는 아주 기가 막히네. 네. 진짜.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오늘이 16일, 요거는 어제 하루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네. 제가 맨 장 막판에 핑크색 점점으로 동그라미를 네. 그려놨어요. 근데 어제 인민은행 그 정책적 호재가 중국 본토 증시 장 마감 후에 30몇 분 후, 그리고 홍콩 증시 장 마감 시간이 본토 증시보다 1시간 늦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어제 정책 호재 나온 게 본토 증시는 마감했는데 홍콩 증시는 아직 20몇 분 후에 마감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요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이게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장 막판에. 그러니까 음. 오르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네. 오늘 장 초반에 물론 장 초반에 소폭 강세 출발했지만 중국 현지 분위기가 어제 요 홍콩 항생 지수 반응을 보면 오늘도 좀 미지근하겠다. 약간은 그런 거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아침 시초가에 거래량 미쳤다 다. 이거 거래량 맞죠 이거. 그러니까 네. 아침에 개인들이 딱 밤새 생각하고 네. 있다가 야 사야 돼 하고 막 여기서 그냥 다 지르는 거지. 1시간 안에. 이렇게 매매가 많으면 쇼킹장 아니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이런 시초가의 가격이 높게 맞아요. 나오겠네. 이런 장세가 그 12일까지 쭉 급등하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1, 2, 3 나와가지고 이번 주 중반부터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인민은행 정책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오늘 아까 한국 반도체주 또 급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모두 반도체주가 다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네, 요거는 중국 본토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가 4%대 상승했고요. 근데 장 막판에는 3%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홍콩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늘 2% 가까이, 장 막판에는 1%대 상승했고요. 근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요 반도체주도 세부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아마 이거 저걸 거예요. TSMC 효과라고 내가 네. 이거 아마 장비 쪽이 좋았겠다. 근데 그쵸? 요거는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중장기적인 효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주 중에 그 첨단 패키징 테스트 세부 분야 있잖아요. 중국 증시 중 패키징 테스트 요 테마 지수가 세부 지수가 7%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결국은 코어스 과부족이거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중국 대표주 패키징 테스트 1등주가 잠전 테크놀로지 오늘 10% 상한가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중국의 그 장신 메모리가 뭐 HBM 그런 메모리 그런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리고 참고로 장신 메모리가 12월 30일에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IPO 신청은 냈는데 네. 실제로 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면 아무리 빨라도 오늘 3분기쯤에야 IPO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용히 기다리는 절차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아까 패키징 테스트 세부 테마 지수가 7% 급등했다. 네. 그리고 장전 테크놀로지 10% 급등. 그리고 HBM 테마 지수가 오늘 5% 급등했고요. 네. 국산 장비 테마 지수 5%대 급등. 그리고 메모리 테마 지수 4% 급등. 네네. 근데 요 테마 지수는 명칭을 잃은데 여기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 익숙한 대형주도 다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 들어간 게 뭐 애매하게 또 걸쳐 있는 종목도 있고 꼭 뭐 이게 정확히 장비, 정확히 메모리 그건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화면에는 안 나오고 오늘 대표주 중에 SMIC 홍콩 종목이랑 상해 종목이 각각 다 2% 상승했고 화홍 반도체도 5에서 6% 상승했고요. 장비 북방 화창 3% 상승 그리고 국산 GPU 종목은 좀 애매했어요. 그렇지. 캠블컨 0.6%대 상승 마감, 무어스레즈 1%대 상승 마감, 메타 X 7%대 0.7%대 상승 마감. 하지만 비련 테크놀로지는 강보한 마감. 그래서 오늘 국산 GPU 쪽은 그냥 애매하게 좀 그렇게 등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당연히 뭐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장 막판에 현지 코멘트 나온 거는 이제 작년 한 해 뭐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나오면 중국의 반도체주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도 이런 반응 또는 자극 이런 효과가 조금씩 희석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며칠 전에 트럼프 25% 그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 약재일 수 있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국산화를 더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요즘뿐만 아니라 이미 수개월 HBM 가격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 그게 또 부각되면 또 중국 반도체주도 계속 오르거든요. 아마 창신 메모리가 지금 상장돼 있으면 주가 장난 아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마 빨라도 3분기에 상장하면 이런 다이나믹한 타이밍을 사실 지나쳐버리는 아니면 아예 시초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세 나중에 번째 창신 메모리 특집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직 상장 안 돼서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가 그렇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겠네. 기사에만 의존하기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작년 9월에 화웨이가 포럼에서 올해 1분기랑 4분기에 업그레이드된 어센드 칩 950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네네. 950에 국산 HBM 탑재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몇 월 며칠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분기에 나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했었죠? 나오면 네네. 뭐 성능이 어떻고 네, 1분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예요. 네, 1분기 네. 그 성능이 어떻고 뭐 격차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국산 HBM은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관망 분위기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HBM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ATM은 나와요. 한국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2026년 한 해 화웨이랑 관련 물론 비상장이지만 화웨이랑 관련해서 요 그림에 올해 1분기 950 어센드 네. 칩 4분기 950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 내년에는 4분기 960 후년에는 4분기 970 네. 그래서 화웨이가 요 계획에 따라 제대로 나오는지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그 trip.com 어제랑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trip.com 미국 종목이 15일 그 전전날 밤에는 17% 급락했는데 어젯밤에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네네. 네, 2% 하락 마감. 그리고 다음 그림은 trip.com 홍콩 종목인데요. 네. 홍콩 종목은 어제 19% 급락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떨어진다는 게 멈춘 거네요. 요거는 0.26% 약보합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1시간 반 전입니다. 장막. 네, 근데 네. 아까 확인해 보니까 0%에 근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급락하고 오늘은 좀 미지근한 느낌. 근데 조금 더 기사나 보도를 찾아보면 어쨌든 이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반독점법에 의거해서 시장 지배지휘 남용 혐의에 대한 독점 행위 입건 조사. 근데 여기에 이미 중국 현지 기사에 물론 조사 결과는 또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현지 기사에 의하면 이게 시장 점유율이 합치면 70% 그렇죠. 되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중국 갈 때는 항상 한국의 그 항공권 앱에서 예약하고요. 네. 근데 중국 국내에서 친구랑 부모님 중국 국내 항공권, 국내 호텔 예약은 항상 저도 무조건 이 trip.com을 그냥 습관적으로 네. 이용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냐면 똑같은 항공권, 똑같은 호텔인데 다른 경쟁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500위안. 근데 여기는 520위안 더 비싸게 나와요. 거의 독점이니까 편하게 할 수 그런 있지,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경쟁사 그 가격에 비해서 30-40% 높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많은 나라들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trip.com이 얼마나 많은 그 소비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분증 번호, 은행 뭐 그리고 예약 정보까지 요거를 그 내부에 어떤 사람이 요거를 돈을 벌려고 어딘가에 팔아먹은 그런 혐의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trip.com 외에도 다른 플랫폼 관련 업체도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 trip.com이 워낙 일단 크다 보니까 요 회사를 일단 처리하고 그리고 참고로 2021년에 그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리바바 반독점법 그것 때문에 처벌했잖아요. 그리고 메이투안도 처벌했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만약 처벌이 확실히 나온다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가능하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근데 네. 지금까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실제로 10%까지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매출 10%면 네. 거의 망하지. 그래서 그래서 2021년 4월에 알리바바 처벌할 때는 4%까지 처벌했고요. 벌금을 부과했고요. 네. 2021년 10월에 메이투안은 메이투안 매출액의 3%까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지 분위기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에서 5%까지. 근데 만약 이 산업 플랫폼 산업 전체에 대한 경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옛날 사례보다 좀 더 세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틀 전에 상해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응용 확대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요 그림 지도를 보면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5개를 찍어놨습니다. 네. 물론 요 5개 이외의 도시에서도 시범하고 있지만 요 5개 도시 북경, 상해, 우한 여기 상해, 네, 우한, 위에 북경시, 북경, 밑에 네. 맨 밑에 심천시, 그리고 심천. 바로 위에 광주시. 요 네, 5개가 광주. 중국 정부에서 요 5개를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시범 도시로 딱 요 5개 키우자. 네네네. 그리고 요 외에 한 10개 정도 더 서브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시범부터 응용 확대까지 요 5개 도시만 보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상해시에서 1월 13일에 발표한 거는 상해시를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글로벌 1등 고급 자율주행 도시로 만들겠다. 네네네. 그래서 다른 도시도 이런 정책이 나왔지만 제가 풀로 읽어보니까 엄청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상해시 하얀색 전체가 상해시 지도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상해시에 2천만 명 이상 인구가 있는데 아무리 시범 응용을 확대하더라도 너무 번잡한데 하기에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요 5개의 연한 핑크색 1, 2, 3, 4, 5 5개 중간에 연두색은 옛날부터 중심가. 근데 요 연두색은 상해시에 속하지만 좀 20년 전부터 개발한 조금 외곽. 네. 그래서 일단은 요 5개 지역부터 그 자율주행 기술 응용을 공격적으로 확장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자율주행 택시. 근데 요 정책을 보니까 상해시는 자율주행 택시뿐만 아니라 도시 버스, 항구 요 5개 지역, 공항, 기차역, 그리고 물류 배송, 도시 관리, 환경 미화, 상해시 요 5개 지역에서 골고루 자율주행 기술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골고루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공격적으로 응용을 시키겠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있지만 정책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요. 네. 만약 여러분 지금은 뭐 반도체, AI, 우주항 이런 핫하지만 만약 중장기적으로 나는 중국의 자율주행
이 무인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거기 밸류체인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품사 밸류체인 종목 있잖아요. 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밸류체인 종목 좀 이름 될 만한 거 하면 8개,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번역법이 달아서 코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DESAY, DESAY, DESAY가 있고요. 네. 요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합 솔루션. 요게 첫 번째 대표주고 두 번째 다음 그림이 요 회사의 그 스마트 조종석, 스마트 드라이빙,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특징이 중국 국내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전기차 업체, 자동차 업체 이름 될 만한 거의 다 납품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저번에 말씀드린 적외선 열화상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 국내 1등주 적외선 열화상 기술 002414 요 종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과 창달. 요거는 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칩이랑 OS랑 연산 요 풀 패키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요것도 300496.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영문명은 네빈4인데 사유도신 한자를 번역한 사유도신 과기 002405. 요 네 번째인데 요거는 아까 조금 칩도 하드웨어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 클라우드 하고 또 아까 스마트 인텔리전트 조종석 요것도 하고 그래서 요 중국의 자율주행 밸류체인주의 특징이 옛날에는 몇 개 핵심 사업 위주로 했는데 점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 외에도 있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또는 응용 관련 요런 밸류체인주는 요 4개 정도만 기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어떤 리스크나 제약 요인이나 개선해 나갈 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책임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100%까지 다 커버하기는 아직 좀 괴리가 있고 또 인프라나 원가나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나 사회적인 그런 받아들이는 수용도 그래서 작년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뭐 잠깐 급등할 때도 있지만 반도체나 AI 그런 근데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이쪽 응용 확대도 결국은 AI 기술의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예. 하여튼 그 중국은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과학기술과 그 기술 테크 기업에 대한 그 흐름들은 진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금리도 내렸습니다만은 그 일반적인 서민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 그냥 부동산 디플레가 일본처럼 좀 시작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막 시작했어. 지금 동북아 삼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 놀랍게도. 결국은 진통 겪더라도 그 맞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그런데 집값이 비싸더만. 한국보다 더 비싸더만. 저는 저 대학을 상해에서 나와서 제 대학 동창 중에 70%가 상해시 지금 살아요. 근데 사실 뭐 지역만 한국도 지역마다 그렇지, 격차가 틀리긴 너무 하지. 상해도 상해시 안에서도 집값이 차이가 너무 큰데 그래서 그래도 중산층 좀 이상들인 그런 친구들 제가 제가 사는 뭐 집에 집값을 알려주면 뭐 썩 상해랑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비싼 건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든 대도시는 가장 큰 문제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 아무리 부동산 뭐 경기 안 좋다 하더라도 집값 자체는 이미 너무 올랐죠. 높은 상태로 근데 갔으니까. 그 상하이 집값이 지금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평균치는 떨어졌는데 상해시도 뭐 잘 나가는 지역. 그래서 핵심 코어는 가격이 안 떨어졌고 주변은 많이 떨어졌다. 네, 결국은 그 가치가 있는 데는 유지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얘기 하나 들었었는데 상하이 외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더만 한 30-40% 이상 떨어졌다더만. 그래서 집값도 부익부의 그런. 그렇지. 그리고 저희 그 고향이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선 도시 조그만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평균 집값이 지난 4년 동안 떨어졌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사는 데는 계속 오르거든요. 바로 그 강 옆에라서 그래서 네네. 이게 뭐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마 같아요. 동방명주 옆에 있는 뭐 살 집도 별로 없긴 하지만은 하나도 안 떨어졌을 것 같아. 그 저 강 좌우로 해가지고 그죠? 완전 그 급은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다 쳐도
하여튼 외곽은 거의 한 3-40% 빠졌다. 상하이도 저번에 상하이시에서 한 2-30km 떨어진대, 그죠? 그런데 저번에 안휘성에 사는 고등학교 부동산 중개 15년 차 한 친구도 자기는 투자가 아니라 애 학교 다닌 것 때문에 사는데 2021년 고점보다 지금 30%에 떨어졌다. 자기가 사는 집. 참, 그러니까 다 지금 동북아 삼국이 이제 일본은 끝났고 이제 중국은 가열차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 혁신코아는 버티고 있고 한국은 아직 모르고 있으나 이미 어느 그 경기 상황을 봐서는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부동산발 디플레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어느 나라 주식이든 업종이 워낙 다양한데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흥산업, 미래산업 그거를 확실히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 업종을 너무 골고루 보기보다는 정부가 추구하는 이 나라의 발전 방향이랑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오후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